네, 오늘도 입국열차 이상 없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입국열차에 올라타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관장 최준영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우리 또 2030의 주역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전 대변인이시죠. 남학영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다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거의 뭐 입국열차 홍보대사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현 또 부대변인이시죠, 이윤규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윤규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있었습니다. 네. 아니 화면을 보니까 두 분이 얼굴이 너무 반질반질하시고 하연님 얼굴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약간 올드하고 좀 못나 보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면 경락 마사지라도 받으시면 크기는 제가 더 큰 것 같은데. 아유, 경락 마사지 예약해 주시죠. 돈이 없어가지고요.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은 사실 정치 신예이시고 이제 또 정치 꿈나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역할을 맡아가기 시작해야 될 텐데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20년 뒤에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20년 뒤라고 제가 지금 46년에.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20년 뒤면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정치권은 40대, 50대로 젊은 축이다 보니까 그때도 정치권에서는 좀 약간 청년 정치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청년 정치인. 45세까지 청년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 근데 그때 되면 나 청년 아닙니다 해야죠. 그렇죠. 저도 한 네. 38부터는 좀 민망해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문화예술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고 또 그와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 되었든지 간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그 길 거기에 맞는 직책에 맞춰서 그냥 꾸준히 행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직책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상적이시네요. 현실에 발을 들이면서 네. 이상적인 꿈을 갖고 살아야죠.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윤기님 또 20년 뒤에 뭐 할 것 같아요? 2046년에. 야, 사실 그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 딱 말하면은 어떻게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그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을 때 네. 나는 한 30쯤에 뭐 하고 있을까라고 예상을 했을 때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예상했던 대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이나 뭐 20년 정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생각하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처음 그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 가졌던 꿈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도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한 나라 만드는 게 좀 목표였고 그리고 아까 문화 강국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도 굉장히 좋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만큼이나 우리가 경제라든지 군사라든지 안보 측면에서도 충분히 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 마음에 처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어서 저는 그런 뭐 강한 나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평소에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스트롱맨. 국방비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현역 장군들이라든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좀 늘려달라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훌륭한 정치인 되셔가지고 많이 올려주시죠. 보수주의자이시네요. 아니 근데 여쭤봤던 게 최근에 우리 또 사회자 제가 조금 실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제 한 언론사 그리고 뭐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출연을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출연을 시켜서 그걸 물어봤어요. 공통적으로 왜 정치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멘트들을 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라이브 방송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일단 4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일단 대부분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 아니 본인이 정치를 왜 하고 싶은지 어느 연단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가서도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토픽만 던져줘도 논페이퍼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인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지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쓱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테스트한 중요한 거였군요. 질문을 기습 공격을 할 줄 몰랐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 네. 모든 인재 영입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영입된 모든 인재들과 어떤 충분한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접했던 인재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처음 묻는 질문이 왜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제가 접했던 분들은 대체로 그 명확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랑 비슷한 꿈을 가진 그 영입 인재가 있는데 제가 좀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 이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연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뭐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석에서는 되게 달변가이신 분들도 연단에 마이크만 쥐어주면은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아까 문화강국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꿈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잘 숙성이 돼 있다면 나는 왜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에도 사실 좀 이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정립이 돼 있다 보면 그러면 매 순간마다 변화한 그 주변 환경은 매번 변화하잖아요. 그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금방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립하면 좋겠는데 오늘 분량이 허락된다면 마지막에 그거 꼭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예술가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을 꿔왔고 전문적으로 활동한 거는 지금 한 9년 차가 됩니다. 17년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왔고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왔다 갔다 불려다니고 뭐 마술도 하고 미디어 아트도 하고 영상 디자인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 좋은 예술가는 많은데 그런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너무나 부족해요. 뭐냐면 단순히 뭐 지원금 늘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정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국의 TTR 정책이라고 있어요. 시어터 그 텍스 릴리프라고 해서 이게 보통 지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500만 원 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쪽은 그게 아니에요. 선 지급이 아니라 선 지출 이제 후 환급.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조금 더 창작자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게 창작을 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법인세도 저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늘려줄게 이런 말만 하는데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예술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장관으로 있는 문체부 장관 최휘영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분도 그냥 플랫폼 기업의 인사였던 거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분이 쓴 뭐 문화 강국 대국의 길인가 이 관광책도 봐도 엉터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참 아쉬워서 이건 근본적으로 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정희 좀 뭐 엉망진창이네. 저는 근데 그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지금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까 구체적인 그 제시해 주셨던 방법이나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하긴 어렵지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좋았던 단어가 시스템이나 환경이라는 단어였던 게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손흥민이랑 이강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굉장한 자산인데 근데 그러면 손흥민과 이강인에 필적할 수 있는 선수가 일본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유소년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여러 전략 전술에 들어가 있는 그 빌드업 축구라는 그런 이 시스템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일본은 손흥민이 없이도 그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제 실제로 붙어도 밀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면 결국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좋네요. 시스템 좋죠. 사실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또 지금 두 분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또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중앙청년위원회나 중앙대학생위원회도 조금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약간 이제 우리 당에서 인재가 나오는 상황들을 보다 보면 약간 손흥민, 이강인처럼 특정인의 엄청 재능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역량에 좀 기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육성하는 과정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좀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매번 인재 영입이 필요했던 이유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육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영입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재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당내 주요 기구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은 사실 청년위원회랑 대학생위원회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그게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평소에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100% 공감하는데 이게 또 정치는 결국에 선거로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령 시골의 선거를 보면 인정하기 싫어도 정말 율사 출신에 대한 그런 유권자들의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근데 율사라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운 최상위 그룹이잖아요. 율사 그룹이라는 게 뭐 판검사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제 사실 엘리트를 계속 지향을 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근데 거기에 발맞춰 주지 않으면 또 선거를 또 지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 육성 저도 육성에 굉장히 공감하지만 육성 인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령 예시를 하나 들었을 때 성인이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막 촥촥촥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정치인을 양성한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일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평소에 좀 하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면은 네. 사실 대학생위원회를 직접 정당의 어떤 위원회를 찾아 들어오는 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겁니다. 당에 가입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그러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내 주변 문제를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중에 정당보다 조금 더 들어가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사실 그 학생회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23년도에 그 김기현 지도부 때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이 학생회 선거 공약으로 자주 나오던 것이 있었는데 예산의 문제로 실제로 집행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들이 네. 우리 당으로 가져오는 순간부터 그게 정책이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1,000원 아침밥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그런 공약을 냈던 분이 있다면 그 학생회에서 잘 수기가 좀 되던 부분들을 제도권에 가져오면서 그 제도권에서 그게 호응이 되고 뭐 그런 분은 이제 내가 이거 만든 사람입니다 하면은 굉장한 서사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네.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이 주제에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끝까지 또 갈 수 스몰 있나는 톡이 모르겠지만 좀 길어졌네요. 네. 네. 간단하게 뭐 어떤, 한마디면 딱 세 마디, 세 예, 마디 정도만 뭡니까? 드리면 예. 저도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고 다만 사회생활을 저도 좀 하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사회생활을 했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들이면서 끊어지는 거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라는 거에 대한 접근성을 좀 낮춰서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님 시절에도 그런 청년 정치 관련 육성학교를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고 컨택하고 시스템도 많이 갖추려고 했는데 계엄 때문에 와해가 되는 바람에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인재 영입이 사실 요새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또 핫하기도 했었고 이제 또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그거였어요. 공천이었는데 사실 요새 뉴스가 사실 공천으로 이렇게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정현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밝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도맡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사흘 만에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자마자 정말 행보들이 아주 광폭 행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광폭 행보인데 첫 번째 다뤄볼 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김영환 지사가 격렬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같은 후보 신분이었던 조기령 충주시장이 후보 공천 취소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후보도 오늘부터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외쳤는데 조기령 후보의 SNS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당명 변화와 대통령 탄핵 등 여러 고비를 겪었지만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왔다. 최근 발생한 일들로 인해 사랑했던 당이 더는 자신과 함께할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하게 됐다. 주민들에게가 아닌 특정 단체의 공천을 요청하는 행위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새들은 물길을 더럽히지 않고 떠나듯이 나도 그렇게 작별을 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학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기령 시장님의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떤 국민들은 내가 유일하게 아는 이름이 유일하게 아는 기초단체장 이름이 조기령이다라고 할 정도고요. 네. 실제로 이분이 보이는 많은 탈권위적인 리더십이 그 행정에 많이 작용을 했고 그렇게 충주면이 탄생하기도 했죠. 그 당시에 일개 공무원을 시장이 독대함으로써 설득하는 것까지가 또 신기했고 이분이 그거 외로도 뭐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건강도시 3관왕 하고 이런 식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충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시장 사면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파를 통해서 도지사까지 출마를 하시려고 하신 거겠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앙당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신 거겠죠.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김수민 전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한 지사가 이제 나오면서 하나의 폭로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이정현 공감위원장이 직접 김수민 전 정무부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면담이 있는 다음에 이제 컷오프를 한 다음에 직후 뭐라고 했습니까? 공천 추가서를 제출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중앙당에서 내리꽂기 함으로써 사람을 컷오프하고 밀실 정치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조기령 시장님 같은 경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공정한 선거여야 되는데 공감위원장이 따로 전화해서 뭐 해라 면담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충주시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소위 말하는 현타 같은 게 왔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윤희근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죠. 165만 충북 도민을 호구로 보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좀 무례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조기령 시장님의 페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자가 견디기에는 어지러운 시절이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망이 될 거라고 한다면요. 그 답도 전 조기령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차피 뜻대로 할 테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그만하고 예비후보도 탈퇴하고 탈당했으면 정신은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신 못 뜻대로 차린다.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컷오프에 대한 것은 네. 어떤 뭐 그분의 여태까지 입장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그 컷오프 이후에 사실 좀 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하다 보면 이 수사를 어떻게 받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는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반영됐지 않았을까 이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그런 조심스러운 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김수민 그 전 정무부지사 지금 전이겠죠. 그 부지사가 어떤 뭐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다. 사실 이거는 지금 그 김영환 지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조길형 그 시장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슬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3년 동안 당명 변화와 대통령 탄핵 등 여러 고비를 겪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사실 많은 것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명도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거쳤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현직 보수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는 그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동안 당을 정말 지켜오시면서 해왔다라는 그 노고를 말씀하셨던 것에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그런데 이제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환 지사가 막 이렇게 너 이정현 뭐 이렇게 나 자르고 누구 너랑 가까운 사람 데려오려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잘린 사람이 한 말이고 결국은 조길영 시장께서는 어떤 지금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로 좀 인지하고 계셨다면 저는 좀 오해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불만들도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께 좀 있는 것 같은 게 재공모나 제재공모를 통해서 누군가가 특정인이 들어오다 보면 그럼 먼저 시간 맞춰서 온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라는 좀 불만들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기령 시장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데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시는 데는 조심스럽게 서울시에서의 그런 사례들도 조금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스튜디오 올 때도 기차 타고 왔지만은 그 기차 타려고 제가 한 30분 전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 중요한 사람이 아직 안 와가지고 출발하지 않고 그래서 뭐 5분만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5분 기다렸더니 또 안 와가지고 한 번 더 5분 기다리고 이제 그리고 뭐 타는데 조건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공모와 재재공모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충북에서의 일뿐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불만 과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조연한가요? 땅콩 회항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요 앞전에 대통령 선거 때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새롭게 합류하면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거치기도 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 공모를 했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과정들도 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공모하고 재재공모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정현 공감위원장 보면서 아니 처음에는 후보가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확실하게 공천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번복하신 게 참 보기 민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SNS 통해서 직접 만나면서까지 설득한 장 대표의 심정이 무엇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또 하나 앞전 이야기 잠깐만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김어준 씨가 공천 거래설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공소 그런 취소.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요, 당장에 이정현 공감위원장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공감위원장의 자리에 있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말을 했겠죠. 다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하나의 가설인가라고 했을 때 가설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기령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면이나 하신 분입니다. 정치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풍문 하나에 의해서 갑자기 말도 안 돼 하면서 바꿨을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보다 가장 이 사태를 초래한 거는 전 이정현 공감위원장께서 공천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라는 허울 안에서 야상을 입고 강한 척 많이 했지만 실상은 되게 유약하게 공천에 대한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점 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밀실야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SNS 글을 또 쓰고 있는데 그 주장을 또 하는 바가 그래요. 이제 지금 본인의 등에 칼이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수민 전 부지사가 했다는 그 부지사직은 이제 별정직이고 1급 공무원입니다. 엄청난 자리죠. 이런 자리에 이제 걷기도 했고 지난 이제 바른미래당 때인가요? 비례의원으로 추천을 김영환 지사가 그때 당시에 하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사실들을 두고 오늘 또 SNS 올린 글이 동지의 불행을 틈타고 배신의 칼을 꽂는 한동훈의 후예답다라고 하는데 김수민 일단은 그 뭐 이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김수민 한동훈 후예인가요? 뭐 이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논평 왜 가치가 한동훈 없다. 대표님 이름을 꺼내오는지 모르겠고 네. 그 김수민 전 정무부지사가 최근에 뭐 한동훈 대표님과 어떤 행보를 했다, 그분을 위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애초에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배신자란 말도 말이 안 되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공감위원장께서 답해야 되는 건 명확한 거죠. 자 그렇다면 밀실 아니다. 맞아요. 밀실 아니다. 전화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게 최우선일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공천 거래세 관련해서 왜 묵묵부답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겠죠. 네. 다만 근데 하나하나 직접 매 순간 밝히는 것에는 저는 뭐 그거는 실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천 시즌이 되다 보면 공천 시즌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장이 이런 것 같고 뭐 이런 투서 있잖아요. 그 투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폭증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을 선정해야 되는 조강특위라든지 아니면 당무감사가 있는 당무감사 시즌이라든지 정기당무감사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렇게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 시기가 오다 보면 이 투서가 정말 수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이정현 위원장이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시점은 김수민 그 부지사와 이정현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는 뭐 녹취가 나왔다거나
뭐 그랬다라거나 아니면 김수민 위원장이 내가 이정현 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를 해가지고 언제 넣으면은 나한테 공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화 당사자의 어떤 진술이 나온다면 사실 그때는 좀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뭔가 다 하긴 어렵다라는 것이고 진짜 정말 수없이 올라오거든요. 그 투서만 해도 뭐 이렇게 요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투서 보내실 때도 팩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보내다 보면 진짜 이 공천 시즌이 되다 보면 이 사무처 당직자들이 일보기 어려울 수준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그리고 공천 기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희망자가 있지만 정작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모두 하나하나 다 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기강 확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신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 김영원 지사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체를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는 선례를 남기다 보면 모든 사람 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늘 김영환 지사가 여러 가지 컷오프 이후에 있었던 설화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뭐 김수민 부지사와 한동훈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는 제가 그 두 분의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뭐 전라도의 못된 버릇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정현 위원장을 저격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치인이 이런 말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 컷오프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컷오프 사실을 좀 처음 접했을 때 무슨 사유가 있나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럴만 했구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개연성을 좀 인정했는데 이후에 있었던 이 발언들 뭐 전라도 못된 버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앞서 있는 거 다 제끼고도 이것만으로도 지금 컷오프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컷오프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공천 관련된 그런 밀실 야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투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면 안 된다고 하시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게 그냥 뭐 일개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도지사급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기령 시장님도 심지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까지 그런 거에 대한 뉘앙스를 풍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뭡니까? 리더십 실종 속 갈팡질팡 국힘 공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갖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위원장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예의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거는 그냥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하기에는 네. 지금 이제 이 공천 잡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치인들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원과 지지층까지 와 있고 그 문제가 많이 확산돼 있고 심지어는 국민들께 간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 공관위에서도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인사들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시와 적기에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묵묵부답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저희 썸네일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정현이 아니라 이거 내정현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아냥의 목소리도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충북 관련해 가지고 박덕흠, 엄태영 등 충북의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 면담해 가지고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 비슷한 사례인데 울산 머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울산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박맹우 삼선 울산시장이 있습니다. 전 시장이신데 이분이 또 컷오프 됐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또 보니까 통보나 설명이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컷오프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뭐라 해야 되지? 문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전화로 설명을 일일이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광역단체장인데. 근데 뭐 딱히 놀랍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요? 워낙 친한 게 그렇게 징계 축출 쫓아내고 하면서 박맹우 그런 친한 식으로 아닌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한 게 축출할 때도 네. 야밤에 갑자기 급습하면서 하는 식이 많이 있었는데 광역 단체장이라도 뭐가 다를까? 제가 보기엔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잘라낼 거는 그냥
진짜 어디 몸에 붙은 먼지처럼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네, 느낌인가요? 다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례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총선 때 이항구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낙점함으로써 진박 간별사로서 이제 비박계 인사들을 전부 다 숙청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이라든가 유승민 의원님이라든가. 근데 그렇게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활약을 했지만 안 좋은 활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여의도는 배웠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시끄러우면 잘 될 턱이 없다. 잘 되는 선거는 공관위원장의 이름이 안 보이는 것이다. 지금 그 정반대로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분 이항구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있고 그 다음 해에 제명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고 당원들과 국민들 모두가 납득을 했던 거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님 뭐 호남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아름다우려면 이번 공천관리 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네. 컷오프 당사자에 대해서 별도로 뭐 전화나 문자로 아마 통보해준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입시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그 입시를 냈을 때 나 붙었나 안 붙었나는 내가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지. 그 평소에 이제 대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절차적 하자가 생긴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관위원장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 이름이 안 보이면 좋다. 뭐 때에 따라 그렇고 때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혁신 공천 해가지고 승리한 사례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것이 컷오프 과정에서 좀 굉장히 자꾸 이제 잡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선거에서 패배한 사례들도 종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행동 자체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 그 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천의 방향이 당원과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시킬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과거 정치에서는 그게 이제 적당히 우리가 민주당을 연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오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지지층들을 포기해가면서 그런 공천을 하면서 이제 때에 따라 가가지고 다 컷오프 잘라놓고 당원들 좋아하는 사람들 다 보내놓고는 이제 가서 너 이제 찍을 사람 없지?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천보다는 결국은 당원과 지지층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다만 이런 논쟁들이 다 어디 평론을 하다 보면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집토끼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면 산토끼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점점 확장되는 것이 건전한 조직이지 계속 이제 어떤 그 당원의 입장에서 산토끼를 찾겠다 아니면 아직 산토끼가 없는 뭐 야생에서 어디서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집토끼를 계속 방치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되게 맞지 않는 게요. 당원과 지지층을 만족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건 국민이에요. 왜냐면 본선에서 국민과 승부하니까요. 또 하나 그래요. 당원과 지지층 결속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삼선 시장을 탈당하게끔 만드는 조치가 과연 당원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선 조오영 의원님, 4선, 3선 이런 각가지 우리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라, 컷오프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부산시장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신 박형준 시장님에 대해서도 좀 컷오프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과연 적절합니까? 정말로 당원과 지지층을 생각을 한다면 당을 위해 오래 헌신하신 진짜 당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는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조기령 조기령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그 서운함과 불만을 좀 내심 이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정서에는 아마 뭐 나는 룰을 지켰는데 갑자기 룰 없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키지 않고 시점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형평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 당에서 두 번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 당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당과의 일체감 이런 것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마 조기령 시장이 느꼈을 그런 불만과 저는 이상규 위원장이 느끼고 있을 불만이 내심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규 위원장 역시도 그 시점에 맞춘 공천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특정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재공모가 열리고 재재공모가 열리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당이 어려운 순간에 이 당을 지켜왔던 그런 것도 이 둘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이 느끼고 있을 그런 감정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령 시장님께서 느끼는 감정은 이상규 위원장이랑은 달라요. 그분은 위에서 꽂아 내린 게 명확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감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정말 당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못 왔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정현 공감위원장께서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접수의 문을 계속해서 열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정현 공감위원장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지한다와 존중한다는 조금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걸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 판단에 대해서 나라도 그렇게 내가 판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지지한다라는 것이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존중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제가 공관위원장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공모를 열고 재재공모를 열고 그런 과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데에는 지금 뭐 이정현 위원장이 당원 당규에도 없는 일을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법원의 판단 있잖아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중한다와 지지한다는 느낌이 좀 다른데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다가 그리고 지지한다는 말을 아까 조기령 시장과 이상규 위원장이 느끼는 감정이 대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 개인 예측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위 징계 관련해서도 한동훈 씨도 윤리위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 징계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아마 각각 지금 다른 생각을 서로 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세 분이 뭐 정치적 행보가 같다라든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윤리위라는 단어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신 비슷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조기령 시장과 이상규 위원장이 서로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먼저 들어온 입장에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부분의 주제에서 남아경 우리 씨와 남아경 패널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기차가 10시 반에 떠나는 기차가 있는데 같이 탔는데 먼저 와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 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주 서로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슷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모든 영역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조기령 SNS 상으로는 뭐 최근 발생한 일들로 인해 사랑했던 당이 더는 자신과 함께할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좀 여러 가지 갈릴 수 있겠으나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또 바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주호영 지금 대구시장 공천 이야기로 이정현 위원장의 칼끝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중진 의원들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인데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등이 각각 6선, 4선, 3선 의원이십니다. 이분들 컷오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컷오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경선할 것 같나요? 경선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공감위원장께서는 형평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준석 위원장만이 가지고 있는 뭐 신뢰, 여성 가산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시스템적 특혜를 주려는 그런 위인설법을 할 가능성은 노후하죠. 다만 글쎄요 적절하냐라고 했을 땐 적절하지 당연히 않는 거고요. 네. 다만 무엇보다 이런 제도가 중요한 거는 일관성입니다. 첫 번째가 합리성이고 두 번째가 일관성인데 지금 이정현 공감위원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기고 계세요. 비합리적이고요. 비일관적입니다.
서울시장도 오락가락했죠. 네. 부산시장도 오락가락했죠. 대구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거라고 다를까요?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우리 부산 때 어땠습니까? 부산시장 후보였던 주진우 의원님도 그렇고 모든 부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시에 복수의 공감위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화살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본인이 바꾼 건데 이번 대구 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구의 경우 그때와 다르게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 파워, 대구 시민들의 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처음에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 야상을 벗은 것처럼 다시 조용하게 목소리 내리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리한 시스템적 입법을 뭐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선을 치르게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요 세 명 컷오프 되고 약간 지금 이진숙 내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정연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경선을 할지 어쨌든 지금은 이 경선이라는 것도 그 경쟁의 방식 중 하나인 것이고 어쨌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정인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당직자로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매 선거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대명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다만 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우려를 지지층들께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지도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공관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적기에 금방 나올 수 있는 일일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무튼 지금 공관위에서 하고 있는 판단에 대한 것은 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내린 판단이 장동혁 대표에게 그럼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장동혁 대표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불거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의 불화가 있는 것 같죠. 불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 공관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뭐 당 대표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부를 비판하는 소재까지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요. 앞서 세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당대표 61년생입니다. 우리가 586 운동권 청산 막 이런 말 하고 있고 586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나이가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죠. 다만 세대 교체라는 단어를 61년생에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구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고승국 박사와 행복한 지금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과연 지금 시대 교체랑 맞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공감위원장의 행보 맞습니다. 장 대표의 행보에 하등 도움되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고 사퇴한 사람 다시 부르는 것 다 장 대표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님은 사실 본인 스스로가 잘 됐으면 좋겠죠. 다만 그분은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당대표에 취임한 다음에 8개월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 대표의 의지와 별개로 그냥 그분의 안타까운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다. 이렇게 매듭짓는 게 적절해 보이네요. 이진숙 위원장님이 61년생인가요? 네. 저는 61년생, 제 또 여기서 개인적으로 들어온 생각이지만 저는 97년생인데 97년생 입장에서 61년생을 세대 교체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그래서 73년생에 대해서도 세대 교체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 다 같이 같은 세대지만 가가지고 70년생이든 60년생이든 세대 교체라고 주장한다면 크게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대 교체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시장 그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것에는 어떤 정서가 반영돼 있을까라고 그 조작이라고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근데 그런 정서에는 결국은 그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억울한 과정으로 체포되는 과정들 좀 무리하게 체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당한 체포라고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 이준숙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맞섰거든요. 근데 그런 투쟁의 모습들이 이 지지층들에게 소구가 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선수가 낮은 분들, 신인들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들은 또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지지층께서 이 우리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1등으로 나왔던 여론조사에 나와 있던 그 내심 있는 그 정서들은 이런 정서들이고 그 대여 투쟁 열심히 하라는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나온다면 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경선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잘라내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이럴 때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주진우 의원님처럼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저는 당당하게 경선 통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진숙 진짜 위원장께서는 어제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억측과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고 어떤 경선 방식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어떤 경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공감위원장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썸띵이 아니라 애니띵인 거예요. 어떤 방식도 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진숙 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니 어떤 주진우 경선 의원의 방식도 방식과 환영한다라고 이진숙 하는데 위원장의 이거는 행보는 다르겠습니까? 모든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랑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이랑 이 두 분의 행보를 보십시오. 네. 차이가 확연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저는 네. 사실 여기 거론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분들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만 이제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지금 억측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시시콜콜한 그런 억측보다는 내가 지금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 주제에 관해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의 요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있는 데서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을 좀 뭐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자, 말을 네.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에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60년대생, 90년대생 뭐 똑같은 조건에서 평평한 농장에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드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좀 갑론을박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조금 패스를 좀 하고요. 몇 개를 좀 요약을 해서 해보자면 오늘 말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5번 질문인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막말은 아니에요.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말은 아닌데 뭐 오세훈 무능하다. 난 무능하지 않은데 뭐 이 사람 무능하다. 도대체 시장 내번 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 오락가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사실 하이라이트는 오늘 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갑재 대표로 양상훈 주필이 이런 칼럼을 썼었죠. 오동석 삼각편대론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나가고 한동훈 부산 출마하고 이준석이 경기도지사 선거로 나가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늙은이들이 제정신이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하기보다는 당에서 이제 부대변인까지 맡고 계시는 분의 말씀에 먼저 듣고 싶은데 네. 두 분 다 당대표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존경해야 하는 사회적 어른 내지 어떤 당의 후보 이런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과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특정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이제 후보 등록을 하시겠다는 입장을 내시면서 네. 절반 가까이를 지도부를 비판하는 데 쓰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행보들은 차별화 행보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효력을 갖췄느냐라고 본다면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러 과정들에서 쭉 말씀을 해오실 때 지도부를 공격했던 거는 이 출마 이전에도 막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어떻지? 하고 보면은 차별화 행보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진 입장에서 차별화 행보가 지금 도움이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거 가서 좀 뜯어 말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번 선거는 이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광역단체장이라면 사실 뭐 특정 어떤 정치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지도자를 뽑는 선거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잠룡들을 뽑는 선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유권자는 그 말의 이 말시 하나하나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전반적인 태도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단체장들이 그런 점에서는 도량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지지층이 좀 가지 않을까,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공천 방식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내가 단체장이 된다면 우리 단체를 우리 그 지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 시장이 사실 비전을 좀 서울시장으로서 뭘 더 보여주겠다라는 말이 없었던 거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또 인적 청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직자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말의 수위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 대한 질문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박민영이라기보단 빅민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급이 막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네. 현직 단체장의 그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 주변부에서 이제 그 당의 대변인이면 사실 그렇게 큰 당직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의 거취가 그 출마 여부에 큰 이 요건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사실 그 정치 상식에 그렇게 현재까지 있는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내가 이야기했을 때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글 써보는 분이라면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몇 번째 순서인가라고 본다면 그것이 정말 제1순위였다라고 보셨다면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지금 지지율 올라가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번 이 경선에서 경쟁력 있는 분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천을 받아 가지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서울시장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 결과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이제 다른 후보들께서 좀 이 비전을 내는데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비전을 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막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온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굳이 두세 번 더 물어보지 않고 제 입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는 길에 버스에서 CBS 뉴스줄을 봤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패널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패널이 하는 말인가? 특히 패널의 수준이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단독 인터뷰 나와서 오세훈 시장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사선 동안 뭐 했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은 민주당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야? 왜 민주당처럼 말하고 있지?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명직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부의 입장으로 대변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당의 후보를 현직 시장을 비판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뭐 장해찬 부연구원장이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이분에 대한 인적쇄신 이야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 내에 있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들어요. 실수는 청년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때때로 말실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역단체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의원들도 지금 실제로 두 분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그분들의 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고문님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제 김예지 의원님을 향해서 장애인 혐오를 한다든가 이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아오고 관습과 관례 전통을 만든 어른을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늙은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는 절대 당 상식과 맞지 않거든요.
사실상 해당 행위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자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지. 단순히 뭐 점다는 이유로 아니면 당권파라는 이유로 그냥 두고 그냥 뭐 묵혀두고 하는 거는 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두 분이 조금은 쉬실 시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은 뭐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의도가 있겠지만 현재 그 장혜찬 부원장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이냐 했던 그 유튜브 해당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내린 데에도 적절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요런 워딩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요새 수위가 자꾸 오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네.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좀 뭐 나는 무조건 직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장해찬 부원장이나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인적 청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 두 분 말고도 또 뭐 인적 청산 이야기가 더 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 직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좀 더 족쇄를 달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인지도가 없는 분이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변인 직함이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디어 대변인보다 더 큰 이 미디어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에 굳이 지금 연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좀 포기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라는 주장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남아경 씨께서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제 자신의 역량을 알고 있잖아요. 네. 저는 부대변인 직함이란 통상적인 그 부대변인에게 기대하는 그런 역량보다 낮은 역량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서 이 직함이 소중합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이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함은 본인의 역량보다 낮은 그 정도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랑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직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엇보다 네. 그 직이 제가 주변인으로서 소통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단 뭐 그래요. 어디 가든지 간에 직이 주는 힘은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 직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게 오가기 때문에 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돈이 오가요? 돈이라는 게 막 네. 암암리에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특활비를 준다든가 월급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대변인단에는 월급 주지 않는데요. 부연구원장이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직을 유지한다 만다 이게 아닙니다. 당에서 당대표가 직접 직을 준 사람들이 막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몇 달에 걸쳐가지고 피해를 입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거 유지하고 싶든 유지하고 싶지 않든 정말로 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 조금 쉬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데 장해찬 부원장 관련해서 다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네. 지난번에 그 청년재단 이사장 했었잖아요. 네. 그거 하면 월급 나온다고 알려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 없거든요.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걸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월급이나 급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부원장은 사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었던 23년도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쳤었던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그렇게 그 자신의 영향보다 그 위에 있는 그런 직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그 두 분이 했었던 그 문제의 발언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직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여론에는 내가 주변인으로서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뭐 저는 그래요? 그런 네. 말씀 한 적이 없고 중요한 거는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확실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언어에서 본인의 이제 격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인이니까 워딩에 조금 주의를 해달라 이런 적극적으로 좀 푸시 좀 해주세요 좀.
주변인으로서 그 정도 멘트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할 거는 네. 뭐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왜 이렇게 당내에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내심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 거를 평소에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 번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직접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좀 부활하면 좋겠다. 정치 문화에서 이런 점들이 좀 다시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언플하지 말고. 저는 근데 만약에 장례찬 부연구원장께서 이제 조갑재 대표님께 전화해서 늙은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아니 근데 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지난번에 박민영 대변인이 그 고문단과 이런 좀 그쵸. 설화가 있었잖아요. 1천안 아집 평균 연령 등 91 제가 세. 그 구체적 워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문님과 통화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 좀 들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제 말의 취지라든지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동의하시더라라고 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직접 대화하면 사실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필보다는 그런 대화가 좀 많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두 분 허락은 안 구했지만 물어보시면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 공유하면은 또 우르르 이제 문자 폭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난리가 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선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돈 대표가 부산에 출마하는 것이 지금 뭐 많이 여론으로 또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돈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 보궐선거 나가면은 출마해도 득표 10%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분이 21대 총선 이후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득표율 격차가 5.4%로 줄어들었으니 3%만 가져오면 대선 승리한다. 그 다음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에게 직격 맞았죠. 그러니까 선거를 지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런 정무적 판단은 사실 좋은 분이 아니다 보니까 딱히 논평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님이 부산에 가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전 부산이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님은 지금 보수를 재건하는 거를 가장 제1 목표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TK나 PK 쪽으로 가는 게 그분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랬을 때 TK의 경우 지금 자리가 안 날 것이고 그럼 갈 수 있는 선택지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PK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실제로 부산과 연고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지검 활동하면서 그쪽에 실제로 거주를 하셨고 2020년도에는 문재인 정부 때 좌천되면서 그쪽에서 활동하시고 뭐 롯데 자이언츠 공연도 그 여고도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상 그리고 지역 연고상 좀 부산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나 부산 구포시장 가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정말로 인산인해가 이루어졌고 그때는 경상도 사투리도 많이 들렸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부산일보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국힘 각종 공천 잡음 전방위 확산 불경서 존재감 더욱 커진 한동훈 이런 식으로 부산일보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이쪽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제로 몇 퍼센트의 것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는 뭐 선거가 조금 더 치러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취재하기에는 네. 그 평소에 이제 듣기에는 그 주로 보궐선거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역 의원이 이번에 광역단체장에 나서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거기 보궐선거에 나가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막상 이제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 중에 그동안 이제 한동훈 씨랑 가깝다, 멀다, 뭐 이런 평가들이 각각 다 있잖아요. 근데 뭐 가깝다고 멀다고 나왔던 분들은 당연히 그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요. 가깝다고 알려졌던 분들도 정말 그분들과 정말 가깝고 그 지역에서 그 대상자를 아끼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씨와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업인이 기업을 했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합법적인 영역이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표에 도움이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급되는 분들이 다 뭐 나는 한동훈이랑 친구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면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같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역에 나온들 큰 득표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튜브라든지 기사든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룬 그 소재를 다룬 기사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다 보면 김어준 공소 취소 이 거래 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우리 당 내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유권자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득표가 높아지려면 호감도든 비호감도든 어쨌든 인지도 자체가 그러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보다 언론에 더 노출이 많이 되지 않나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윤리위라든지 아니면 당무감사 과정에서 그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공관위에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공관위에다가 누구 어디다 공천하십시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천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무에서 정상적인 당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구체적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주목 못 받으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니까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리더의 자세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당무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그 정상적인 당무감사 과정이 민심과 걸맞냐라고 했으는 아닌 거죠. 우리가 장 대표께서 출범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한동훈 죽이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징계 그거 말고 뭘 했죠? 민주당에서 했던 거 뭐 막은 적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금주차라도 폐지했죠. 그런 거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대표에 대해서 많이 옹호를 하시는데 그래봤자 그분은 뭐 하나 잘하신 게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뭐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다. 이거는 뭐 사실 말을 그렇게 해봤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여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누가 임명했습니까? 장 대표가 임명했습니까? 누가 다시 들고 왔습니까? 장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인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을 임명한 건데 내가 여기서 거들어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국민의힘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찍혔던 거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높게 찍혔던 그 순간은 한동훈 씨 제명했을 때예요. 그리고 당시에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무튼 그랬고 그리고 이 총선과 지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랑 당대표 선거는 당 안의 선거니까요. 그 대통령 선거랑 총선이랑 지선은 서로 성격이나 유형이 완전히 다른 선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에게 이 쭉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원맨 쇼가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총선 같은 경우는 250개 정도의 그 이르는 혹은 그 약간 덜 못 미치는 그 정도 약 250개 정도의 지역구의 후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후보들이 주목받는 선거가 총선 잘 치르는 지도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총선을 치렀을 때 이해찬을 위주로 치렀을 때 이해찬 개인이 주목받았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각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의 인지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라고 한다면 훨씬 더 후보가 많습니다. 총선보다. 네, 그런 상황일 때는 당대표 개인이 어디서 집중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후보 이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선거 앞두고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총선 때 우리가 역대급 대패를 했던 데에는 뭐 이것도 여러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당대표 혼자서 그냥 여러분 제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여기 왔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후보 개인에 대한 그런 그 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분들이랑도 가깝다고 좀 알려진 분들이랑도 평소에 좀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후보 개인 딱 한 명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이 유리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유명하고 당대표가 지지도가 높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 총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뛰는 후보들의 그게 필요하고 지금 경선 앞두고 있을 때 특정인 한 명만 이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라 지금 대구시장 후보 누가 될 것이냐라고 딱 예상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100% 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뭐 사실 빡빡하죠 전부 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경선 관리가 좀 저는 흥행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선 과정을 흥행이라고 보는 건 근데 정말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지금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탈당까지 하는 와중에서도 또 모든 언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흥행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이건 그냥 잘못된 거죠. 밀실 정치인 거고 잡은 거고 저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2018년도 지방선거 대패보다 더 큰 대패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간략하게만 짚어드리면 지방선거 후보 이름 많이 나오면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정현 공감위원장 이름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고요. 뭐 한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조중동 사설에서도 이 대패의 올인은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대파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의료 대란이라든가 뭐 최상병이라든가 호주 대사라든가 갖가지 정부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한동훈 대표님 제발 저희 지역구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후보 이름 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께서 지금 나서지 않는 거는 나서든 나서지 않든 뭘 하든지 간에 뭐가 내게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저는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논평의 소재로서 그러니까 인용할 때 조선일보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다 아니면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인용하는 것에는 저는 제가 그런 방식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데 굳이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런 주관적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에 내 모든 판단을 의탁해버리기 시작하다 보면 그럼 정치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설 그냥 GPT에 돌려놓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 판단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설과 외부의 그 주관적 평가 때문에 내부의 그 평가를 할 때 이 외부의 그 주관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의탁해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논평하실 때 이런 보도 있잖아요. 보도에서 사실관계를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이걸 어떤 보도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보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는데요라고 하면서 그 주관적 주장을 그대로 의탁해가지고 사용하면은 글쎄요, 그게 정치하는 자세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의탁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강화하는 거죠. 특히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당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조중동 사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언론이기 때문에 반대쪽이 있고 그와 동시에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당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당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조중동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비판하고 그런 쪽에서 짚어줬으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식의 한번 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뭐 조선일보가 말했다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네. 아니 경향신문 사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경호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중동이랑 한경호가 좀 다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면 저는 이건 당연히 진보 진영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당연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거죠. 민주당의 성공을 저는 김어준 씨가 상당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김어준 씨랑 레거시 미디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저도 뭐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한경호 매체가 많이 조금 좌표량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김어준 씨 같은 정말 그릇된 뉴 미디어랑 레거시 미디어랑 이걸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건 저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김어준 씨나 그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신빙성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저도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김어준 씨보다는 훨씬 더 검증 과정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사실로 보도한 것에 있어서는 저는 경향신문을 그렇게 즐겨 읽진 않지만 검색을 하다 나온다면 사실로 보도한 게 있으면 저는 그 사실을 좀 신뢰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제 사설 주장을 제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것처럼 거기서 팩트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언론 같은 경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 사실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인용할 수는 있겠는데 거기서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얘기 왜 자꾸 드리냐면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아니면 방송 좀 봐라 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아니 저 외부에서 판단하는 그 주관적 판단 때문에 내가 주관적 판단을 바꿔야 되느냐 거기에 의탁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래서 정치할 때 좀 그런 행동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싫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각자의 방식이 다 있는 거니까. 조언 감사합니다. 뭐 여러 받고 가지- 조언 하나만 더 드리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귀를 열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상대측 주장은 주관적이니까 틀렸어 하면서 아직 밀고 나가다가 우리가 잘못되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 되실 거니까 제가 조언을 한 마디 더 드리면 그런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 넘어서 언론이든 그냥 뭐 당원이든 시장 사람이든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신 거 보여주시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방송 평론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자꾸 습관이 편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먹는 것도 제 편한 거 먹고 책도 이제 관심 있는 주제만 읽다 보니까 네. 어찌 국제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평소에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이제 주제가 이 주제가 있고 저 주제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 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쭉 읽으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근데 조선일보 읽으면 그 뒤에 사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읽으면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심 혼자 이제 스스로는 조선일보 사설과 제 생각이 다를 때 혼자 상상으로 토론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설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읽을 때 마냥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토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냥 그래서-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조선일보에서 한덕수 믿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바라봤고요. 다만 지금 당의 상황을 보았을 때 민심의 사랑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야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비판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옹호했던 사람마저 우리를 옹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듣고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죠. 뭐 칼럼도 사설도 그렇고 이제 사실 보도도 그렇고 평론가들의 평론도 그렇고 다 각자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민심을 읽어보자. 뭐 그런 아마 또 두 분의 주장은 결국에는 나중에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뭐 그런 데서 이제 시작 지점이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듯한 것으로 저는.